안녕하십니까? 호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11강의 구국운동과 근대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 EBS 강의는 잘 수강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강에 대한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강에서 배웠던 내용, 흐름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강에서는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보충 1, 첫 번째 시간으로서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 대한제국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형광펜을 잡고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자, 오늘 배우는 크게 두 개의 주제가 있죠.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 자, 그리고 넘어가서 87페이지에 두 번째, 가보을미개혁. 자, 형광펜으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개의 주제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첫 번째인 동학농민운동, 그 두 번째인 가보을미개혁. 자, 형광펜으로 밑줄 쳤으면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난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다른 이름은 가보, 농민운동이라고도 불러요. 1894년이 가보년이었기 때문에 가보, 농민운동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일어났어요.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자, 1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당시 조선의 양반 제도를 비판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1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반봉건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당시 조선 정부가 청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니 일본도 같이 군대를 파견했어. 자, 우리가 저번에 EBS를 통해 확인했죠? 자, 이 조약을 텐진 조약이라 배웠고, 자, 그러한 가운데 청과 일본이 조선 내에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자, 결국 외세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조선에 지금 들어온 거지. 자, 이러한 외세를 배격하기 위해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자, 이러한 2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반외세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차는 반봉건, 2차는 반외세의 성격을 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보을미개혁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보을미개혁은 총 3번에 걸쳐 일어났어. 그래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차는 을미개혁이라고 해. 1, 2차가 일어났던 시기는 1894년. 아까 94년이 가보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마찬가지로 2차 개혁도 2차 가보개혁. 3차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이 일어나는 시기는 1895년. 그래서 연도가 바뀌었죠? 자, 이 연도는 을미년이야.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불러요. 1, 2차는 가보개혁, 3차는 을미개혁. 자, 그리고 을미개혁이 일어나기 전, 요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어. 을미사변. 을미개혁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을미사변. 해서 가보을미개혁에서는 1, 2, 3차 개혁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을미사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교과서도 필요해요. 자, 교과서는 110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자, EBS 교재 옆에다가 교과서도 같이 펴놓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해서 개항 이후 농촌사회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개항을 했지? 그치,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그리고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던 강화도 조약을 통해 항구가 열렸죠. 자, 그리고 나서 1882년에 최초로 외국과 맺은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이죠.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강화도 조약,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지. 자,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랑 조약을 통해 이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면서 당시 농촌 사회가 굉장히 동요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당시 농촌 사회가 동요했는지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두 번째, 자, 이러한 개항 이후 정부의 개화 정책에 의해 당시 농민들이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했고,
당시 정부의 무능과 수탈로 인해서 당시 농민들이 굉장히 동요했다. 라는 내용.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자, 개항 이후 농촌 사회가 왜 동요했냐? 첫 번째, 자,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있었다. 두 번째, 정부의 무능과 수탈이 있었다. 첫 번째, 일본의 경제 침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상인들의 곡물 유출로 당시 곡물의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뽑을 수 있어.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많은 곡물을 가져갔어. 그러한 가운데 조선 내에서는 조선인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진 거야. 자,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됐다. 우리가 아마 뒤에 시간에 이제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일본이 곡물을 유출하자 당시 조선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곡물을 막기 위해 당시 조선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이야. 방공령을 실시하기도 해요. 막을 방자야. 곡식이 유출되는 걸 막겠다. 자, 그래서 방공령을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곡물 유출. 일본에 의한 곡물 유출, 그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 자, 당시 이런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고, 또 하나는 외국산 면직물이 당시 국내에 들어왔어. 자, 외국산 면직물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 110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영국산 면직물을 국내에 마구 들어왔다. 자, 어디 나와 있냐면 한번 확인해 볼까? 교과서 110페이지 여기 나와 있죠? 청일 상인들이 그쵸? 영국산 면직물을 대량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내에 있던 가내 수공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 그쵸? 지금 여러 면에서 당시 조선에 있던 농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있어. 그쵸? 어려워지고 있죠? 자, 두 번째,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무능과 수탈이 있었다. 자,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었고, 자, 배상금 지불? 자,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 자, 어떤 배상금 지불이 있었지? 크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개 배웠죠? 첫 번째는 그쵸? 이모군란 때 우리가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던 거를 배경으로 일본이 당시 조선에 조약을 강요했지. 그 배상금을 지불하는 조약을 강요했죠. 그 조약의 이름이 뭐였어? 그치, 재물포 조약이었죠. 를 통해서 배상금을 지불했고, 또 한 번 배상금을 지불하지? 언제였지? 그치, 갑신정변 때였죠. 마찬가지로 갑신정변을 계기로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어떤 조약이 체결됐죠? 그치, 한성조약이었지. 조선과 일본이 맺은 한성조약을 통해 그쵸, 배상금을 또 한 번 지불하게 돼.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이 악화된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재정이 악화된 것을 어떻게 메꿀 거야? 그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기 시작하는 거지. 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개화 정책으로 인해 재정 지출, 이때도 마찬가지죠. 재정 지출로 결국엔 이러한 걸 메꾸기 위해 농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 또한 수령과 아전 등의 수탈 등으로 농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자, 지금 여러 면에서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때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어.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그러면 의존하는 게 뭐지? 그치, 그럴 때 의존하는 게 종교라고 했어. 자, 이렇게 살기 어려웠던 백성들을 중심으로 종교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자, 종교라고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종교 있죠? 동학이야, 동학. 자, 동학은 누가 만든 거지? 그치, 1860년 경주 몰락 양반이었던, 경주 출신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만든 거죠. 동학에 있던 사상이 뭐야? 그치, 사람은 하늘과 같다. 인내천 사상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러한 동학에 사람들이 몰입하기 시작해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종교를 많이 믿게 된다.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던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였다. 자, 그러한 가운데 농민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나게 돼. 두 번째, 교조 신원운동.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사람들이 동학을 믿기 시작했다고. 자, 동학의 교주가 누구였지? 그치, 최재우였지. 그 최재우에 대한 신원운동이야. 최재우는 어떻게 됐지? 그치,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정부에 의해 처형되었지. 자, 왜 최재우가 처형되었죠? 선생님이 그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그치, 동학이 가지고 있던 사상, 인내천, 그리고 후천개벽과 같은 사상들이 당시 조선 정부와 맞지 않았고, 그랬던 조선 정부는 최재우를 처형했어.
근데 최재우를 처형하려면 빌미가 있어야겠지. 이제 명목. 그 명목이 우리가 얘기했던 혹세무민이었죠. 최재우를 처형시킨 명목 혹세무민이었어. 미혹할 혹이야. 유혹할 혹. 세상새. 세상을 유혹하고 어리석을 무. 백성빈.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동학이다. 라고 해서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전에 있던 최재우 처형이었고, 자, 그렇게 최재우가 처형됐던 것에 대해서 그의 신원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라는 것이 교조 신원운동이야. 자,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의 내용과 전개가 나와 있죠. 자, 동학 교도였던 교조 최재우, 1대 교조이자 의 신원과 동학의 합법화 요구, 동학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달라라는 운동이 교조 신원운동이었어요. 자, 위에 한번 볼까? 자, 교조 신원운동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자,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명으로 이게 바로 혹세무민이다. 처형한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운동, 그것이 교조 신원운동이었다.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의 신원, 억울함을 푸는 것을 신원이라 하죠. 을 통해 정부로부터 동학을 인정받고 포교의 자유를 얻고자 한 것이 교조 신원운동이었다라고 해서 옆에 작은 글씨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교조 신원운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어. 대표적인 집회, 삼내 집회, 서울 복합 상소 보훈 집회. 자, 그런데 이러한 집회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종교, 처음에는 최재우의 신원 회복, 동학의 합법화를 요구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정치, 사회적 요구로 발전하게 돼. 그래서 농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을 표시하게 돼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전개되게 된다. 자,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동학 농민운동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고 했죠.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자,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 자,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시초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고부농민봉기. 자, 고부농민봉기가 시초가 되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이렇게 흐름으로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고부농민봉기, 제1차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전주화약 체결, 이것도 형광펜으로 밑줄. 자,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시기 순으로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 모의고사랑 그리고 수능에서 가끔 이러한 시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의 흐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시초가 되었던 사건, 고부농민봉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부농민봉기를 보면 자, 지금 배경, 경과 나와 있죠? 자,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났던 배경이라 하면 당시 고부의 군수였던, 그러니까 이제 관리지 관리. 그 관리였던 조병갑이 횡포를 부렸어. 자, 이 조병갑의 횡포가 뭐였냐면 당시 고부에 있던 저수지야. 저수지를 쌌는데 사람들을 동원했어. 만석보는 저수지예요. 자, 이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짓는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어. 자, 쌓게 하고 수세를 강제. 이거는 세금이지. 강제로 징수하는 등 비리와 수탈을 자행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병갑의 횡포야.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에 의해서 농민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자, 그럼 경과. 이러한 사건의 경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봉준. 이러한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반발해서 당시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봉기를 호소했어. 우리 같이 봉기하자. 봉기를 호소해. 자, 사발통문은 문서야. 그들이 만들었던 동학, 전봉준을 중심으로 이제 사발통문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당시 사람들한테 봉기를 같이 하자고 알리기 위한 문서였어. 자, 이 문서가 지금 교과서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11페이지 여기 한번 봐볼까? 자, 여기 나와 있죠? 고부 농민 봉기 발발 직전 작성되었던 사발통문이다. 문서인데 봉기를 일으키자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문서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밀리에 전달을 했지. 자, 이 문서를 보면은 여기 지금 동그란 거 있죠? 요게 사발통문이야. 사발. 우리 밥그릇 있죠? 우리 밥그릇을 사발이라 부르지? 그 밥그릇 뒤에다가 글씨를 새긴 거야. 그리고 여기다 찍은 거죠? 이렇게.
자, 이 글씨는 알아볼 수가 없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거죠. 암호로 만든 글자야. 그래서 요런 걸 찍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낸 거야. 같이 봉기를 일으키자고. 자, 이것을 사발통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자,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그리고 만석부를 파괴했어. 아까 만석부는 저수지라고 했죠? 만석부를 파괴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당시 후임 군수의 회유로 농민들이 자진해산하게 돼. 자, 후임 군수가 와서 농민 봉기를 진압한 거죠. 자, 회유로서 농민들이 자진해산했다. 자, 그래서 고부 농민 봉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고부 농민 봉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고부 농민 봉기가 원인이 돼서 1차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후임 군수의 회유로 농민들이 자진해산했다고 했지?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안핵사 이용태가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조병갑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농민들한테 회피한 거야. 농민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고부 농민 봉기의 주모자들을 탄압해.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거에 반발해서 1차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옆에 보면 지금 안핵사라고 나와 있지? 자, 안핵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했던 임시관리를 말해. 자, 이렇게 임시관리로 왔던 이용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는데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농민들한테 떠넘기니까 농민들이 화가 난 거야. 자,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랬던 농민들은 경과 볼게요. 무장해서 농민군이 봉기해서 고부를 다시 점령했고 이때 당시 농민들이 백산에서 4대 강문을 발표했어.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해. 자, 백산에서 발표했던 4대 강령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할게요. 4대 강령 여기 있지?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교과서 111페이지. 자, 농민군의 4대 강령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자, 1번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2번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라. 3번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4번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 그치?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라.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 권세가를 없앤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당시 양반들에 반대했기 때문에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대 강령 우리가 한번 보고 왔고, 자, 그래서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했고, 자,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에서 관군을 격퇴해냈어.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전주까지 올라간 거야. 전주까지 올라가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내용으로만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교과서의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지도 한번 볼까? 교과서 112페이지.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라고 해서, 자, 지금 동학농민군의 이렇게 전개 과정이 나와 있죠? 주황색은 1차 봉기, 그쵸? 그리고 파란색은 2차 봉기. 자, 1차 봉기를 볼까? 자, 우선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키지. 자,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로 일어났고, 자, 지금 주황색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서 백산, 그리고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지 위로. 자, 올라가면서 황토현 전투를 하고 쭉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그치? 여기 위에 전주가 있죠? 전주까지 올라갔어. 전주성을 점령한 거야. 자,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야. 위에. 어디까지? 왕이 있는 곳까지. 자, 이렇게 전주성을 점령했을 때 당시 조선 정부가 깜짝 놀란 거야. 농민군이 이렇게 대거 농민운동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거지. 자, 그랬던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옆에 있던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당시 조선 정부가 도움을 요청하자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일본한테 알렸어. 일본한테 알리면서 일본도 같이 파견했지. 일본도 같이 조선에 같이 군대를 파견했다. 청이 군대를 파견했는데 왜 일본이 같이 파견할까?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갑신정변 배웠죠? 갑신정변의 결과 맺어진 조약이 있지.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 그게 뭐였지? 그치? 텐진 조약.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랑 일본이 같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했고, 자, 이렇게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자 당시 농민들이 깜짝 놀라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맺어진 게 전주화약이에요. 전주화약은 당시 동학 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같이 맺은 조약이야. 화약. 그러니까 화해한다는 뜻이야. 전주화약. 화해한다. 자, 그러면 이 전주화약의 배경과 경과를 보도록 할게요. 전주화약의 배경을 보면, 자,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자, 청군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니 일본군도 조선의 군대를 같이 파견했어. 청군과 일본군의 조선 출병. 자, 왜 이렇게 둘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했다고? 그치? 텐진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의 주 내용은 이런 거였죠. 서로 알린다. 군대를 파견할 때 같이 파병한다. 철군을 할 때도 같이 철군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자,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자 당시 조선에 있던 동학 농민들도 깜짝 놀란 거야. 이 문제를 조선 정부와 해결하려고 했지. 이거를 외세를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정부와 동학 농민들이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돼. 전주라는 지역에서 화해하는 조약을 체결한 거야. 전주 화약. 자, 그리고 나서 정부의 패정 개혁안, 당시 동학 농민들이 요구했던 패정 개혁안, 그 개혁안을 약속했고, 자, 농민들 역시 자진해산했어. 그리고 당시 농민들은 이러한 패정 개혁안에 따라서 이 패정 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 집강소를 설치하고 이 패정 개혁안을 실현하려고 했어. 자, 그러면 농민들이 요구했던 패정 개혁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봐야겠죠? 자, 교과서 11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112페이지를 보니, 자, 동학 농민들이 제시했던 패정 개혁안 12개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동학 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모든 정사에 협력한다. 자, 2조,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중히 징벌한다. 자, 3조,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처벌하라. 여기 부호는 이제 횡포한 탐관오리들을 말하는 거죠. 부자들. 근데 횡포를 부리는 부자들. 4조, 자,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탐관오리를 처벌하라. 자, 5조,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그러니까 신분제를 폐지해라. 6조, 천인차별을 없애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7조, 젊어서 과부하된 여성의 계가, 그러니까 재혼이죠. 재혼을 허용한다. 자, 8조, 무명 잡세를 일체 거두지 않는다. 잡세, 그러니까 기타 세금을 걷지 말아라. 9조,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그쵸? 인재를 등용한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라. 자, 10조, 외화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11조, 공채이든 사채이든 기왕의 것을 모두 무효로 한다. 12조,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라고 하는 12개야. 그래서 패정개혁안 12개의 내용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당시 농민들이 집강소를 설치했다. 자, 당시 동학 농민군은 집강소를 통해 패정개혁안의 내용을 실천하려고 했죠. 근데 정부도 마찬가지야. 당시 조선 정부도 농민들이 제시했던 패정개혁안과 같은 이러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교정청을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것은 교정청이었다. 해서 같이 필기 옆에다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보니까 집강소 나와 있죠? 자, 집강소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 자, 동학 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에 설치한 자치기구야. 자, 농민의 의사를 모으고 이를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치안도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농민들이 설치했던 것이 집강소이다. 자, 밑에 보니까 동학 농민군의 집강소 설치라고 하는 사료가 나와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갑오년 7월 보름 사이에 전봉준과 김계남 등은 그쵸? 남원에 모였는데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전봉준은 각 읍이 포에게 명령하여서 읍마다 도소를 설치하고 자기 사람들로 집강을 세워서 수령의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되자 호남 지방의 군사권과 재정권은 모두 농민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저들의 역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형세가 이루어진 뒤라 제지하지 못하고 난민이 되었다. 자, 그러나 전라감사 김학진은 이를 무마할 수 있다고 믿어 오히려 머뭇거리며 망설이고 있었다. 라고 해서 집강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그쵸? 입성한 이후, 자,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해산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였다. 자, 옮겼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랬던 제1차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지금 청과 일본이 지금 조선에 들어왔지? 자, 청과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2차 동학농민운동은 청과 일본이라고 하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반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 자, 배경과 경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부터 보면 자, 전주화약 체결 이후 조선 정부가 청군과 일본군한테 철수를 요청했어.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네 나가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 후 자,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오히려 이들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자, 그래서 1894년 청과 일본이 조선 내에서 전쟁을 했어. 그게 청일 전쟁이야. 자, 지금 보니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했다고 돼 있지? 자,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실시된 개혁이 가보개혁이에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내용이 가보개혁이죠? 이게 바로 가보개혁이야.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그들에 의해서 실시된 개혁, 가보개혁. 자, 가보개혁도 몇 년이라고 했지? 그치, 94년이라고 했죠? 가보개혁. 이 시기 때 실시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했고 또한 그들 청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자 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경과를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결국 동학농민군이 재봉기,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다. 자, 논산에서는 북접, 그리고 남접이 합류해서 서울로 북상해 갔다. 북접과 남접은 이제 당시 동학농민들의 무리를 말해. 북쪽에서 올라온 세력, 그리고 남쪽에서 세력을 모아서 올라온 세력. 자, 그래서 북접, 남접은 교과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12페이지 보니까 자,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돼 있죠. 자, 전봉준의 남접, 그쵸? 손병희의 북접. 그들이 모아온 부대야. 그들이 논산에서 연합 부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서울을 향해서 여러 경로로 북상하고 있었다. 자, 왜 그들이 서울로 갈까? 그치. 왕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여기 손병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손병이 설명했는데 손병이 어떤 사람이지? 그치. 동학의 3대 교조이죠. 자, 동학의 3대 교조였던 손병이가 나중에 동학의 이름을 바꾸지. 뭘로 바꿔? 천도교로. 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이젠 협력해서 그들이 이제 합세해서 서울로 가려고 이제 북상을 했고, 자,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그들이 공주 우금치에서 당시 조선 정부군이랑 맞닥뜨린 거야. 자, 그래서 당시 동학농민군과 그리고 조선 정부군이 공주 우금치에 전투를 해. 것을 우금치 전투라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전투는 패배했어. 당시 관군, 조선의 관군과 그리고 당시 조선의 관군이 일본군과 같이 왔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군인이랑 같이 온 거야. 자, 결국 일본군과 관군한테 패배했다. 결국 실패했다. 자, 동학농민군의 주도 세력이었던 전봉준은 체포가 되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민군의 자녀 세력은 이후에 다른 활동으로 이제 계승이 돼 이어지기도 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동학농민운동 다 이제 실패를 하게 됐는데, 자, 실패한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럼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영향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칠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죠? 자, 1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2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자, 1차 동학농민운동은, 그쵸? 반봉건적이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반봉건이라 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은 신분제, 그리고 여러 정치 개혁을 요구하죠. 자, 그래서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라고 했지?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저항했다. 그래서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성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어떤 것에 영향을 주게 되냐라고 해서 자, 마지막 영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나중에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게 돼.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가보개혁이죠. 그쵸?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요구했던 그 패정개혁안, 그 내용들의 일부가 나중에 가보개혁에 일부 반영이 되었어. 대표적인 것이 신분제 폐지야. 그래서 노비제도 폐지가 되고 신분제도 이제 사라지게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자녀 세력은 이후에 항일의병운동에 참여하게 돼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위정척사운동 정리해주면서 항일의병운동까지 이어진다라고 설명한 적 있죠? 자, 항일의병운동은 크게 세 개로 나뉘어 있었어. 1895년에 을미의병, 1905년에 을사의병, 1907년에 정미의병, 그쵸? 그 의병들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 자, 우리 앞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까? 자, 동학농민운동 옆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갑신정변 배웠죠? 자,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했지?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동학농민운동, 이것도 개혁운동이죠. 자,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같이 필기를 옆에다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자, 그리고 이러한 갑신정변의 개혁안과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의 내용들이 결국 가보개혁에 반영이 되었어. 그래서 가보개혁에는 당시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내용들,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돼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보을미개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가보을미개혁은 선생님이 처음에도 이제 필기를 했듯이 세 번에 걸쳐 일어났어. 1, 2차는 84년, 그래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는 95년에 일어나서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사건이 을미사변이다. 자, 그러면 그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러한 가보을미개혁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차 가보개혁,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그 시기적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면, 가보을미개혁은 각 개혁 때, 이제 각 개혁 때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1차 개혁 때의 내용, 주요 개혁이라고 돼 있죠? 2차 개혁 때의 내용, 그래서 주요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3차 개혁 때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주요 개혁, 1차의 주요 개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2차도 마찬가지야. 주요 개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3차도 주요 개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개혁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을미개혁이 추진된 배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추진된 배경이라고 해서 우리 앞서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야. 자, 동학농민운동 때 사람들이 개혁을 주장했죠. 그게 패정개혁안이었지. 자, 동학농민운동 요구 등으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거야.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설치했던 게 교정청이었어. 선생님이 아까 교정청 설치된다고 얘기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했다. 자, 옆에 보니까 지금 작은 글씨 교정청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전주화약 체결 후, 자, 동학농민들이 패정개혁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제시했던 패정개혁 요구에 따라서 설치되었던 기구이다. 그러면 당시 동학농민들이 설치했던 개혁기구는, 그거는 집강소였죠. 자,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래서 교정청은 사실 오래 지속되지는 못해요.
그 이후에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입법적 성격을 가진 초정부적 기구가 설치가 되었거든. 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옆에다가 한 번 더 필기를 좀 할 건데, 자,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됐을 때 있던 기구를 좀 쓸게요. 1차 가보개혁은 군국 기무처에 의해 실시가 되었어. 군국 기무처에 의해서 여러 개혁들이 실시가 돼요.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는 군국 기무처가 있었다. 자, 그런데 2차 가보개혁이 되면 이게 사라지게 돼. 군국 기무처가 사라진다. 필기 하나 하고 갈게요. 자, 그럼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 자, 1차 가보개혁의 경과 그리고 주요 내용이 있죠. 자, 1차 가보개혁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개혁을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1차 김홍직 내각이 수립되고 군국 기무처가 설치된 배경 하에서 실시된 게 1차 가보개혁이야. 다시 말하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실시된 개혁이라는 거지. 가보개혁의 한계점은 딱 그거예요. 결국 우리의 어떤 자주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실시된 개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개혁 때까지는 일본에 의해서 추진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이 청과 전쟁을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1차 가보개혁은 우리 조선 정부 주도로 이제 개혁이 좀 추진되었던 성격이 좀 짙어요. 성격이 좀 강해. 자, 그러한 반면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청일 전쟁을 끝내고 특히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 일본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2차 가보개혁 때부터는 일본의 내정 간섭이 좀 심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히 일본에 의해 추진된 개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개혁 때는 우리의 주도적인 면이 좀 존재했다라는 거. 그걸 좀 같이 기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던 기구가 군국 기무처였다. 초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입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가보개혁의 주도 내용이라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차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 자, 우선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하려고 했어. 왕실이 하는 역할과 그리고 정부가 하는 역할을 분리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왕실을 견제하려고 한 거야. 왕실을 약화시키려고 한 거야. 정부가 하는 일과 그리고 잠깐 종소리 때문에 쉬고 갈게요. 왕실이 하고자 하는 업무와 그리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실을 견제하려고 했다. 왕실이 정부의 일까지는 터치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는 면이고, 두 번째는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어. 6조가 뭐였지? 그치, 6조는 의정부 밑에 있던 6개의 부서들을 말하는 거지. 이, 호, 예, 병, 형, 공. 그리고 뒤에 조가 붙죠? 이조, 예조, 형조 이렇게. 그쵸? 그 6개의 조는 그쵸? 결과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곳이지. 실행했던 6조를 8아문으로 바꿨어요. 뒤에 아문이 붙어. 대표적인 예로서 호조. 호조는 원래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야. 돈 관리하는 곳. 근데 이 호조가 탁지아문으로 바뀌어요. 이게 대표적인 그 예야.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호조가 탁지아문으로 바뀌었다. 세 번째, 이 시기 때 결국 과거제를 폐지해. 자, 과거제는 고려시대 때 처음 시행이 돼서 가보개혁 때 폐지되었어. 그래서 이 과거제가 결국 없어지게 된 시기는 바로 이제 가보개혁 때예요. 언제? 1차 가보개혁 때. 그래서 이때 가보개혁이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묶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탁지아문이 재정이라고 했죠?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곳. 자, 그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했어. 재정을 일원화한다? 하나로 합친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재정이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야. 일원화는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지? 그 전까지는 이원화, 분리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재정은 왕실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정부로 들어가는 돈이 있었다.
그래서 각각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왕실로 들어가는 재정과 정부로 들어가는 재정을 각각 따로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재정을 일원화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위에 왕실 사무와 정부의 사무를 분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일원화했다라는 것은 왕실을 견제하려는 거야. 왕실이 재정을 터치하지 않게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재정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일원화했다. 다시 말하면 왕실이 뒷주머니를 차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표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일원화했고, 그리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했다. 이거는 화폐의 기본이 이제 은이라는 얘기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이제 확립을 했고, 또한 도량형을 통일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량형은 이제 단위를 재는 기준이에요. 단위를 재는 기준이 여러 가지여서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킨 거야. 마치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여러 나라를 통일하면서 이 나라의 단위를 하나로 통일한 도량형을 실시했듯이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이제 가보개혁 때 도량형을 통일시켰어요. 단위를 통일시켰다. 자,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요게 실시가 돼. 공사노비제도 혁파, 그러니까 노비를 혁파한 거죠. 공노비 해방. 공노비를 해방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공노비 해방은 언제였어? 그치, 선생님이 순조 때라고 설명했죠? 1801년 순조 때. 그리고 그러한 공사노비를 완전히 혁파했던 것은 가보개혁 때야. 그리고 신분제를 철폐했다. 자, 그러면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으면 그 이후부터는 신분제가 아예 없었을까? 아니야. 신분제는 법제적으로만 폐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도 사회에 관습적으로 신분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봉건적 악습을 타파했다. 대표적인 봉건적 악습으로 조혼을 금지했고요. 조혼은 빨리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어. 재가는 재혼하는 거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이러한 내용 중 일부가 패정개혁안에 있던 내용이지. 그래서 가보개혁은 패정개혁안의 내용을 일부 수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옆에 보니까 군국 기무처의 회의 모습 나와 있죠? 보세요 한번. 이때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개혁기구이고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서 3개월 동안 약 2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근데 문제는 2차 가보개혁 때는 군국 기무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야. 자, 2차 가보개혁의 경과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가보개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이 조금 덜했다면 1차는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그러니까 승리한 일본이 2차 가보개혁을 주도하게 돼요. 일본이 2차 김홍직 내각을 수립하고 군국 기무처를 폐지해. 자, 그리고 나서 고종이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했고 이 홍범 14조를 통해서 이제 개혁을 실시해 나가기 시작해요. 자, 밑에 보니까 홍범 14조 나와 있죠? 당시 고종이 발표했던 14조인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조 14조 중에서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 나와 있어. 자, 1조의 내용을 보면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국임을 내세우는 거야. 그게 1조에 담겨 있고요. 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 서로 뒤섞지 않는다. 5조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7조 조세의 과세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에서 관할을 한다. 10조 지방 관제를 서둘러 개정하고 지방 관리의 권한을 한정한다. 14조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선비를 구함에 있어 조정과 민간에 두루 걸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라고 해서 이제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내용 하에 지금 주요 개혁이 나와 있죠. 이러한 내용 하에 실시되었던 주요 내용. 자, 정치사회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야. 가보개혁 1차의 내용과 2차의 내용을 구분해서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자, 2차의 내용을 보면 자, 우선 1차 때에는 국내부를 신설해서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시켜서 정치를 운영했죠. 자, 2차 때에는 내각을 설치해 내각 제도를 실시했다. 내각을 구성한 거야. 그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실시해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8아문을 다시 7부로 개편했어.
자, 우리가 아까 파라문에 대해서 배웠죠? 가보개혁 1차 때 6조를 8아문으로 바꿨지? 대표적으로 호조를, 그쵸? 탁지 아문으로 바꿨다. 근데 다시 7부로 개편했다라는 거야. 탁지 아문이 아니라 탁지부 이렇게 바뀐 거야. 탁지부. 또한 지방 8도, 지방이 8도로 나뉘어 있는 것을 23부로 개편했어. 이거는 지방이다. 지방 행정 단위로서 8도를 23부로 개편했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소를 설치했고 또한 지방관의 사법권을 폐지했어.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지방관이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지방관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을 폐지했다. 이제 사법과 관련된 것은 재판소에서 이제 정책을 이제 실시해 나가는 거야. 자,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는데, 자, 이 교육 입국 조서는 아마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고종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반포했던 내용, 그 조서야. 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해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만들었고, 자, 이를 바탕으로 한성소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교육 입국 조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의 내용도 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3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차 가보개혁은 을미개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왜냐면 1895년으로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95년은 을미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해. 자, 그런데 을미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에 있던 사건이 뭐라고 했어? 그치, 을미사변이라고 했죠. 자, 먼저 을미사변의 내용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을미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중단을 보도록 할게. 자, 을미개혁의 배경부터 보면, 아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했죠? 자, 그 일본이 승리한 뒤에 당시 청나라랑 조약을 맺었어. 그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자, 이 조약을 통해 당시 청이 가지고 있던 랴오똥 반도를 일본이 가져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랴오똥 반도를 가져오자 이에 대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던 나라가 있어. 청과 가장 가까웠던 나라, 그치? 러시아야. 를 차지하자 러시아가 이를 일본을 이제 견제하려고 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고, 자,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프 독이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견제하는 3국 간섭을 하게 돼요. 자, 결과적으로 일본이 랴오똥 반도를 다시 청에 돌려주었어.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종소리 듣고 올게요. 6교시 시작 중입니다. 자, 그랬던 시기 때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랑 그리고 미국과 가까운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친러 정책을 핀 거지. 자, 이렇게 명성황후와 고종이 친러 정책을 피자 이에 대해서 화가 났던 일본이 자객을 보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켜요. 이게 1895년. 자, 을미사변 이후에 김홍직 내각을 구성해서 실시했던 개혁, 그것을 을미개혁이라고 불러요. 자,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시기 때 태양력을 사용해요. 태양력, 양력이란 뜻이지. 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 그 달력의 큰 글씨가 바로 양력이죠. 그 밑에 있는 작은 글씨는 음력, 그치? 그 양력을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또한 이 시기 때 단발령도 실시돼요. 단발령은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가 항상 머리를 상투를 틀거나 머리를 이렇게 따져, 머리를 길렀지. 그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거야. 머리카락을 잘라서 서양처럼 단발을 하도록 하는 걸 단발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 더 쓸게, 옆에다 종두법. 이 시기 때 종두법도 이제 실시하려고 해요. 종두법은 천연두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여기다가 면역 체계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지. 그게 종두법이야. 천연두를 해결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서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 나와 있죠? 이거 두 개 한번 묶어볼까?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개혁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 있어요. 뭐였지? 그치? 을미의병이야. 1895년에 일어나는 을미의병의 배경이라고 하면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을미개혁은 나중에 중단이 돼. 왜 중단이 됐냐면 당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시켰거든. 그것을 러시아 아자예요. 공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옮겨갔다는 뜻이야. 옮겨갈 파, 옮길 천, 옮겨갔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개혁이 중단되었어요. 자, 옆에 보면은 아간 파천이라고 나와 있지. 자,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백성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 이 항일 의병 운동이 아까 말했던 을미 의병이라고 했죠. 자, 이에 일본군이 의병 진압에 나선 틈을 이용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사건을 아간 파천이라고 부른다. 자, 지금까지 1차 개혁, 2차 개혁, 그리고 맨 마지막 3차 개혁까지 보았고,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러한 을미 개혁의 한계와 의의는 무엇이었는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보기 전에 자, 위에 보니까 지금 자료 플러스에 단발령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단발령은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것이라고.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 나와 있는 단발령에 대한 그의 입장이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부모가 주신 거야. 그런데 이 부모가 주신 신체의 일부를 자르도록 한다? 이것은 당시 유생들한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거야. 자,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해서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하여 대기시켰다. 자, 경무사 허지는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난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무릇 머리를 깎인 자는 빡빡 깎지 아니하고 상투만 자르고 머리털은 남겨두어 장발승 같았다. 오직 부인네와 어린 아이들만 깎이지 않았다. 학부 대신 이도제는 연호의 개정과 단발령에 반대한 상소를 올리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자, 을미개혁을 통해서 실시되었던 단발령. 이 단발령이 보수적인 양반들과 일반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한 내용이죠. 자, 이는 을미의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교재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는 딱히 단발령과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마지막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 의의부터 보면 앞서 있었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되었던 개혁 요구를 반영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신분제, 철폐와 같은 여러 분야에 걸친 근대적 개혁이었다. 라는 것이 갑오 을미개혁의 이제 의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라 하면 결국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개혁이라는 점. 결국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 침략이 굉장히 용이했다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힐 수 있어요. 또한 상공업 그리고 국방력과 같은 개혁에는 소홀했다라는 한계점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았고 우리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14페이지 한번 볼까? 자, 군국 기무처 개혁 법령 나와 있죠? 이게 1차 갑오 개혁 당시에 추진되었던 개혁 내용이다 라는 걸 같이 좀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1차 갑오 개혁 때이다. 왜냐하면 군국 기무처가 있던 시기는 1차 개혁 때니까. 자, 그리고 그 옆에 또 넘어가면 115페이지에는 홍범 14조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건 EBS 교재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연관시켜서 이거 2차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 자, 갑오개혁. 그쵸?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그 일부야. 그 중에 하나였던 윤치호의 글.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러한 갑오 을미 개혁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은 어땠는지 자료 1번, 자료 2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54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동학농민운동과 갑오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봤어요. 책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라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보충2 마지막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